야당 주도로 어제 통과된 김건희 여사 해병대원 특검법을 두고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에게 제2요구권을 건의하겠다고 밝혔고 민주당은 특검법을 거부하는 것은 정권 몰락만 앞당길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유예를 놓고 다음 주 공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국민의힘은 폐지가 정답이라며 민주당을 압박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이 오늘 마무리됐습니다. 재판부의 선고는 이르면 다음 달 말 이뤄질 전망입니다. 여론의 심력을 저격하고 민심의 흐름을 날카롭게 꿰뚫어보는 여심 저격. 잠시 협치의 가능성을 보였던 국회가 다시 강행 처리와 거부권의 도돌이표 정국으로 돌아섰습니다. 26일 본회의를 비롯해 과연 정기국회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지 전망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0일 금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야당의 입법 강행과 이에 맞선 여당의 제2요구권 건의로 국회가 또다시 거부권 전국을 맞았습니다. 오늘도 여야 공방은 계속됐는데요. 다음 주인 24일 자체 금융투자소득세 토론회를 개최하는 민주당을 향해 하루빨리 입장을 밝히라는 여당의 압박도 이어졌습니다. 장정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야당이 어제 통과시킨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 그리고 지역사랑 상품권법으로 또다시 거부권 전국이 전개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요청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일방적인 밀어붙이기 관행이 지속된다면 대통령 제2요건 행사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유독 김건희 여사만 법 앞에 예외여야 할 이유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들려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정권의 몰락만 앞당길 뿐입니다. 대통령실도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면서 이들 3개 법안의 국회 재의결은 기정사실화된 상황. 민주당은 26일 본회의에서 재의결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는데 국민의힘은 이 과정에서 당내 추가 이탈표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선을 그었습니다. 무리하게 위헌적인 요소를 담은 그런 특검 법안들에 관해서 이탈표가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신 24일 금융투자소득세 토론회를 앞둔 민주당을 향해 입장을 밝히라며 역공에 나섰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금투세 폐지만이 정답이라며 이재명 대표의 발언과 함께 민주당 내 유예론자들이 유예 조건으로 이것저것을 내놓는 것은 오히려 시장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다수당의 대표가 이렇게 금융시장 불안을 자극할 수 있는 이야기를 쉽게 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언행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둘러싼 이재명 대표의 오락가락 행보도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반면 민주당 정책위는 오늘 24일 토론회의 구체적인 진행 방식을 발표했는데 이재명 대표 등 당 지도부가 금투세 유예로 답을 정해놓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토론회 이후 정책의총에서 최종 당론이 결정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렇게 금투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만큼 민주당은 정책의원총회를 통해 최종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에서 금투세 시행 여부를 논의하는 공개 토론을 개최합니다. 김영환 의원을 팀장으로 한 시행팀과 김현정 의원이 이끄는 유예팀이 기조 발언과 반론 그리고 토론과 질의응답 등을 거쳐 금투세 시행과 관련한 의견을 모을 방침입니다. 국회 방송 장장현입니다. 고물가와 고금리로 내수 경기가 침체된 가운데 여야 모두 서민들의 세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행정부처 장관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법안과 탄핵 남용을 방지하는 법안 등 서로를 견제하기 위한 법안도 발의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종부세 등 세제 개편을 통해 서민들의 세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힌 국민의힘. 종부세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일부 개선했지만 부담을 더 낮추는 방향으로 개편하겠습니다. 송원석 의원이 내놓은 종부세법 개정안은 현행 12억 원인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액을 최대 15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다주택자 중과를 폐지해 소유한 주택 수와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 체계를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시켰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일정 부분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월급쟁이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한 데서 착안한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에는 0세부터 7세까지의 아동용 의복과 신발, 카시트 등의 용품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만 고가 의류나 신발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여야는 서로를 견제하기 위해 국회법을 개정하는 데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먼저 민주당에서는 행정부 견제 강화 법안을 내놨습니다. 노종면 의원이 발의했는데 국회에 출석할 것을 요구받은 국무위원이 무단으로 불출석할 경우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국회의원이 행정부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여당에서는 주진우 의원이 탄핵 남용 방지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탄핵 소추 권한 남용을 금지하는 것을 해당 법안에 명시하고 직무 개시 후 6개월 이내에는 탄핵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동일한 사유로 탄핵을 반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국회방송 김지수입니다. 네, 한 주 동안 있었던 정치권의 이슈를 정리해드리는 순서 주간 이슈픽 코너입니다. 김희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픽부터 살펴볼까요? 네, 같은 민심 다른 해석. 이제 이번 주에 추석 연휴가 있었는데 이 동안에 여야 모두 이제 민심을 청취했는데 네. 해석이 좀 각각 다르게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 여야가 느낀 추석 민심의 공통점이자 핵심은 민생이었습니다. 네. 근데 양쪽 모두 이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 정책과 입법에 힘을 쓰겠다고 다짐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 민심에 대한 이 여야의 해석은 정반대였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이 해병대원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특검만 추진하다가 정작 필요한 민생 입법은 뒤로 제쳐두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이런 묻지마식의 특검법을 추진하는 이유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반면에 민주당의 추석 민심은 어떻게 해석을 했습니까? 네, 이 민주당은 반대로 이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을 했는데요. 네. 이 물가는 오르고 장사는 힘들어 죽겠는데 대통령만 한가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현 정부는 경제 지수가 좋아지고만 있다고 자화자찬만 늘어놓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올해 추석 민심은 무능과 부패한 대통령 부부가 가져다준 민생에 대한 분노라며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야말로 민생을 살리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픽 살펴볼까요? 네, 다시 강대강 여야 관계가 이제 좀 좋아지는 것 같다가 이제 뭐 대화도 뭐 이루어지고 양당 이제 대표 간의 만남도 이제 있었는데 다시 강대강으로 지금 기류가 바뀌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제 본회의 때문에 그런데요. 네. 이 어제 본회의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해병대원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이 처리되면서 이 추석이 끝나자마자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벌이는 모습입니다. 네, 말씀드렸던 대로 추석 전에 여야 대표가 이제 만남도 가지고 이제 뭐 비쟁점 네. 민생 법안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처리하기로 이제 합의도 하고 분위기가 이제 좀 좋게 흘러가는가 했더니 기류가 다시 바뀌었어요? 네, 아무래도 이 이전과 같은 협치 분위기와는 다르게 좀 이제 네. 가라앉는 모습인데요. 이 어제 본회의에서 이 야당 단독으로 특검법들이 통과가 되면서 이 민주당은 이들 법안들이야말로 무너진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고 민생을 살리기 위한 최우선 비상대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이 국민의힘은 본회의 참석을 보이콧하고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정부 여당의 반대에도 극구 강행 처리된 정쟁용 좀비 악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관련한 여야 원내대표의 발언 이어서 들어보시죠. 네. 민주당은 민생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일에 진력하겠습니다. 그것이 제1야당을 만들어주신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대통령과 정부 야당을 공격할 생각밖에 없는 것입니다. 대체 언제까지 국정을
마비시키고 국회를 정쟁의 늪으로 몰아넣겠다는 것입니까? 네. 여야 모두 민생 법안이 이제 우선이다. 민생을 챙겨야 된다. 촉급한 사안이다. 이제 같은 맥락이긴 한데 또 들여다보면 정반대의 이야기들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쟁에 계속해서 이제 불을 붙고 있는 상황인데 보통 이제 야당에서 일방적으로 법안 처리를 강행하면 여당에서 이제 무제한 토론을 했었는데 그렇습니다. 이번에 하지 않았죠? 네, 맞습니다. 저도 어제 이제 본회의에 특검법이 상정되면 국민의힘에서 이제 필리버스터에 나설 줄 알았는데 이제 그 전에 이루어진 이제 긴급 의원총회에서 결국 이제 안 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제 이를 두고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 등과 관련한 특검법에 대해서 공개로 해명하는 게 쉽지 않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이제 필리버스터를 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시간 끌기일 뿐이라서 당내에서는 무용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이제 기자들의 질문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의사일정 자체가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보이콧하는 것이 강력한 저항의 표시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나온 해석에 대해서는 민주당식 해석일 뿐이라며 가장 강력한 의사 표시를 고민하다가 본회의 보이콧이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반헌법적 특검법 처리에 대해 대통령에게 제2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 세 번째 이슈픽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야 의정은 언제? 여야 의정 협의체 이야기인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의료개혁과 이제 의료 공백 사태를 논의하기 위한 여야 의정 협의체가 아직까지 첫 발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의료계가 아직까지 참여하지 않고 있는데 의료계의 입장은 현재 어떤 겁니까? 네, 지금 이게 내년도 의대 정원의 증원 문제를 놓고 이제 사태가 여기까지 흘러왔는데요. 이 의료계는 정부의 증원 계획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 변화 없이 여야 의정 협의체를 가동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못 박았습니다. 네, 국회에서도 이제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이 우원식 국회의장부터 여야 의정 협의체 촉구를 바라면서 이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는 유연한 태도 변화를 요구했고 의료계에도 이 대승적인 대화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관련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의료계가 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진정성 있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의료계의 협의체 참여에 대한 사회적 요청도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 여야도 의료계의 참여를 촉구했는데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부 여당이 원점에서 모든 의제를 놓고 대화를 하자고 한 것이 사실상 한 발 물러서서 여야 의정 협의체를 가동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협의체 구성을 환영하면서도 현 정부의 의료 정책에 대한 비판에 주력했습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국민 목숨을 볼모로 한 도박을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책임자부터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정부도 오늘 다시 입장을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이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이 추석 연휴 기간에 보도된 고위험 분만과 손가락 절단 환자 등 주요 응급의료 사례는 이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의 부족 때문으로 기존 의료 체계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던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더 이상 이런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의료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의료계가 의대 정원과 개혁 과제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면 정부는 마음을 열고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이 정책 자체를 백지화하라는 의료계와 이 대안을 우선 제시하라는 정부의 입장이 서로 다르면서 여야 의정 협의체 구성이 공존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는 24일로 예정돼 있는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만찬 회동에서 이 의정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 대책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의료 공백 사태에서 이제 가장 커다랗게 피해를 입는 게 결국 이제 국민이고 추석 연휴는 어떻게 이제 지나가긴 했습니다만 아무쪼록 여야 의정 협의체를 통해서 하루빨리 원만한 타협점을 찾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주간 이슈픽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재판이 기소 2년 만에 마무리된 가운데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법률과 상식에 맞는 공정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권력을 남용해 증거와 사건을 조작했지만 다 사필 규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에 대한 재판부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말쯤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딥페이크 성범죄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여가위는 어제 법안심사 소위에서 딥페이크 피해자 보호 법안과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로 협박하고 강요하는 범죄에 대한 형량을 강화한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여가위는 23일 전체 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을 처리한 뒤 오는 26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마련하고 공정한 노동 환경 조성 모색을 위한 국회의원 연구단체가 출범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대표의원은 우리 사회가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 공공부문 개혁 등 다양한 시대적 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실효성 있는 정책 연구를 통해 공공에너지, 노동이 균형을 이루는 정책 수립에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창립 총회에 참석한 우원식 국회의장은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노동자의 권익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동진의 정치노트, 오늘의 키워드는 개혁, 퇴행입니다. 지난 1일 한동훈, 이재명 대표의 회담 이후 정당의 지구당 부활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분위기입니다. 우리 한동훈 대표께서도 공개적으로 약속하셨던 지구당 부활 문제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좀 처리됐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정치 신인과 청년, 그리고 원외에서 활동하는 사람들과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현장에서 민심과 밀착된 정치를 해내기 위해서는 지역당을 부활하는 것이 정치개혁일 수 있다. 지구당 부활 필요성에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만큼 관련 법안도 속속 발의된 상황인데요.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지구당의 부정적 이미지를 고려해서 지역당으로 명칭을 바꾸고 사무소 설치와 직원을 두자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한도 내 후원금 모금을 허용하자는 내용도 추가됐는데요. 이렇게 정쟁을 거듭하던 여야가 지구당 부활에 대해서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지구당 제도가 무엇인지부터 살펴봐야 할 텐데요. 지구당이란 1962년 정당법이 제정되면서 도입된 제도인데요. 선거구 단위로 설립된 중앙정당의 하위 조직을 말합니다. 지역 당원들을 주로 관리하면서 중앙단과 지역을 연결하는 소통 창구가 되는가 하면 맞춤형 지역 공약을 개발하는 역할도 했었습니다. 또 선거 기간에는 선거 사무실로 활용되기도 했었죠. 하지만 지구당을 도입하면서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불법 정치자금 수수의 통로로 변질되기도 했는데요. 2002년 16대 대선 당시 2톤 트럭을 동원해서 기업으로부터 현금 수백억 원을 수수한 뒤 전국 지구당에 살포했던 이른바 찻대기 사건이 그 대표적이었습니다. 당시 이 사건이 공개되면서 선거자금 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거세졌고 결국 2004년 지구당 제도는 폐지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하지만 막상 지구당을 없애고 나니까 지역구 관리에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 대안으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당원협의회가 생겨난 겁니다. 지구당과 달리 당원협의회는 유급 직원을 둘 수가 없었고 후원금 모집에 있어서도 현역 정치인과 신인 정치인의 격차가 더 벌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기 시작했는데요. 이처럼 당원협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대변하지 못한다는 한계에 부딪히면서 지구당 부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건데요. 지금처럼 여야 대표가 공감대를 이룬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찬반 토론이 치열한데요. 먼저 찬성 입장을 살펴보면 지난 20년간 변화하고 발전하는 한국 정치 환경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구당을 대체하는
법적 기반이 전혀 없는 임의 조직 당협을 또 만들었습니다. 당협위원장은 법적 기반이 없이 활동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법자가 됩니다. 이 수많은 범법자를 양산한 잘못된 제도다. 이미 시의원, 구의원, 구청장, 서울시장을 비롯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토대가 다 닦여 있고 투명한 회계 시스템 같은 것도 정착되어 있습니다. 반면 반대쪽 의견은 여전히 지구당이 돈 먹는 하마로 불법 정치 자금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건데요. 이른바 오세훈법으로 통하며 2004년 지구당 폐지에 앞장선 오세훈 시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찬성하기는 어렵습니다. 후원회를 전부 없애고 했던 예. 것은 정쟁지향적인 정치 구조 자체를 좀 없애보자, 바꿔보자. 네. 정치개혁을 해놓고 예. 이제 한 10년이 흘렀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다음 단계로 변화가 있어야 이게 정치개혁이다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원래 자리로 되돌리면서 예. 이게 정치개혁이다. 네. 이건 정말 무리스러운 강변이죠. 지구당을 되살리면 민의를 더 잘 수렴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지구당 부활은 거대 양당 소속 정치인에게만 좋은 일입니다. 지구당 부활이 개혁이냐 퇴행이냐를 놓고 찬반이 팽팽한 가운데 해외 주요국들에서도 지구당 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지역에 기반한 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목적을 살리자는 취지는 같은 상황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 지역에 준하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형성이 됐지만 국민청원이나 유튜브 등 새로운 방식의 정치 참여 경로가 생긴 만큼 지구당 체제 회귀는 근본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구당 부활 문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까지 신동진의 정치 노트였습니다. 정치권 이슈와 정책 분석을 통해 여론의 심장을 저격하고 민심의 흐름을 날카롭게 꿰뚫어봅니다. 여심 저격.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강전의 국민의힘 노동위 부위원장 두 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추석 연휴 끝나고 이렇게 두 분 모시게 됐는데 연휴는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잘 보냈습니다. 덕분에 잘 보냈고요. 네. 제가 시가가 지방에 있는데 아이가 좀 아직 어려서 이제 내려가진 못했는데요. 그래도 가족들이랑 전도 먹고 맛있는 거 많이 한도 드시고. 먹고 이제 추석의 의미를 되새기는 추석 연휴를 분위기 보냈습니다. 만끽하셨군요. 어떻습니까? 저도 방학처럼 이렇게 조금 여유가 있었어요. 네. 방송이 있긴 있었는데 아니, 하루에 매일 한 개 나오시던데요? 정도씩, 하루에 한 개씩만 해서 밀려있던 집안일을 하고 저는 아직 시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부모님과 함께 저녁을 먹고 석촌호수를 산책하면서 오붓한 시간도 보내고 좋은 시간들 그렇게 보냈습니다. 보내셨을 텐데. 근데 날씨가 추석 연휴에 너무 뜨겁고 더웠습니다. 이렇게 뜨거웠던 추석 날씨와는 다르게 정치권 분위기는 다시 싸늘해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강대강의 대치를 보이는 이 정치권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본회의를 통과한 쟁점 3법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즉각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자 민주당은 26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3개 법안 중에 핵심은요, 공천 개입 의혹까지 포함된 김 여사 특검법입니다. 26일 본회의 재표결 전망과 그리고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김 여사에 대한 여론을 우리 장 변호사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 여사에 대한 여론 싸늘하죠. 이게 야당의 비판에 국한된 게 아닙니다. 실제로 추석 민심에 김 여사에 대한 비토 목소리가 높다라는 게 여당에서 나오고 있어요. 김종혁 당협위원장이시죠. 이 최고위원 직책도 갖고 있는데 당원들을 만나봤더니 여사 공개 행보 최대한 자제하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듣는다는 겁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또 뭐라고 조언을 했습니까? 여사가 지금 이렇게 나설 때가 아니다라고. 왜냐하면 이런 분위기, 정치인들은 민심을 청취하는 그런 주체들이잖아요. 싸늘한 겁니다. 그럼 이 싸늘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도이치모터스부터 의혹이 시작이 돼서 하나씩 더해지는 국면입니다. 명품백과 관련해서 그렇고요. 최근에는 뉴스토마토 일련의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죠. 처음에는 이번 공천 과정에 개입을 한 정황이 있다. 텔레그램 메시지를 여사가 직접 보내서 창원에 있는 현역 의원이 김해로 간다는 건 사실 대단히 이례적입니다. 김해는 그 국민의힘의 그 우호적인 지역이 아니에요. 민주당 인사들이 또 당선도 많이
많이 됐었고 창원이랑은 기류가 완전 다릅니다. 이런 정치적 선택이 이해가 안 됐었는데 여기에 김건희 여사의 입김이 있나? 근데 후속 보도가 또 있었던 거죠. 지난 재보궐 때도 김영선 의원은 사실 정치 일선에서 물러났던 분인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뭔가 엠모 씨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고 이 공천 과정 중에 영향을 미쳤다. 이걸 제대로 해명을 본인 내지는 대통령실의 어떤 육성으로 확인을 국민들이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백 행보는 이어지고 있죠. 저도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해서 배우자인 영부인이 같이 가는 것 자체를 비난하거나 폄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제 같이 출국을 했죠.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포대교에서 경찰들에게 훈시를 하는 모습 저는 거북해 하시는 국민들이 많이 계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는 공직자인 선출된 권력의 배우자입니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거나 본인이 선출된 권력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대리해서 행사하는 듯한 이런 인상을 이런 국면에서 주고 있다. 더더군다나 도이치모터스 항소심 판결은 김건희 여사한테는 좋지 않습니다. 검찰도 지금까지 끌고 왔던 그런 논리, 대통령실에서도 1심에 그 전주인 손목 씨가 무죄니까 가장 유사한 지에 있는 김건희 여사도 무죄다, 무혐의다 이 이야기를 했지만 뒤집혔거든요. 항소심에서 유죄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실 입장은 공식적으로 나온 게 없어요. 그렇다면 이런 여러 국면과 관련해서 그냥 공개 행보를 국민들이 박수치면서 볼 것인지 공개 행보를 단순히 하지 말라는 취지가 아니라 본인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언급을 하고 해명을 하고 수사받을 사안이 있으면 거기에 임하는 게 저는 공직자 배우자에 맞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이 추석 연휴 전후로 공개 행보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 여권 내부에서도 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장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홍준표 대구시장이라든지 몇몇 인사들이 방송에 나와서 김건희 여사께서 지금은 조금 자중해줬으면 좋겠다라는 형태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김건희 여사가 최근에 했었던 행보 같은 경우에는 장애아동 시설에 가서 그 아이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고요. 그리고 청소를 하는 이런 봉사활동을 했었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명절을 앞두고서는 대통령의 배우자가 보통 하는 행사입니다. 근데 조금 아까 장 변호사님 짚어주신 내용 중에서 마포대교에서 훈시를 하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하신 내용은 어떤 거였냐면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그 경찰 소방 공무원들과 그 함께 간담회를 하고 마포대교 같은 경우에는요. 그 다리에서 뛰어내리는 자살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을 나갔었던 거예요. 현장에서 근데 경찰분들과 특히 경찰분들이 어떠한 그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의 트라우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꼼꼼히 살피는 모습이 있었는데 문제는 그때 찍혔던 사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진에 있어서 그 경찰분들과 좀 이야기를 하는 정도, 정말 간담회 그리고 좀 이렇게 경청하는 모습으로 사진이 나갔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미지라는 것이 어떤 손을 들고 있다든지 장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훈시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 만한 사진들이 나간 거 시찰이 맞아요. 아니라 훈시라고 맞습니다. 그렇기 정도로.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전 대통령실에서 사진 같은 것이 나가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섬세하게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진이 나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런 사진들이 저는 좀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나갔었던 것에 대한 진심이라든지 어떤 의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의미였던 것이거든요. 마포대교에서의 저 사진이 나온 이후에 약간 그 이미지가 좀 프레임화되어 있는 좋지 않은 이미지에 있어서 이후에 장애아동 시설에 갔을 때도 왜 계속 나오는 것이냐라는 형태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활동은 계속 이어나가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시작을 한 지 2년 반 정도가 되었는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민주당에서는 일관되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안 좋은 프레임을 씌우고 있고 그리고 본인들의 지지율이라든지 문제가 되는 상황이 있을 때 김건희 여사를 거기에 또 리스크를 다시 올립니다. 이번에도 아까 그 마포대교 사진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재명 대표가 뒤에서 기자들이 찍는 거 뻔히 알면서 휴대폰으로 보는 이런 것들을 또 연출을 하거든요. 연출이다.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김건희 여사가 어쨌든 한 번 정도는 우리 국민들께 생각하시는 의혹이라든지 책임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보여주실 때가 됐다. 특히 명품백 사건의 경우에는 최근에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전원일치된 의견으로서 불기소 권고가 나왔지만 또 최재형 목사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가 24일에 있을 예정이거든요. 그 이후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처분이 결과적으로 나올 것인데
저는 그 처분이 나오게 됐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불기소로 끝나든 아니면 기소가 나오든 간에 대통령실에서 김건희 여사께서 직접 육성으로서 국민들께 사과하는 모습을 한 번쯤 보여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도이치모터스 사건 그리고 명품백 사건과 관련해서 모처에서 대면 조사를 받았을 때 김건희 여사가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긴 했어요. 근데 그것은 수사기관에다 한 이야기였지 우리 국민들께서 직접 들었던 것은 아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저는 끊고 가야 한다. 이게 끊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프레임이 계속되고 있고 민주당에서 결국에는 여사에 대한 특검까지 발의를 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당정이 좀 협의를 해야 되는 좀 큰 리스크가 있는 것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좀 길어지게 됐는데 이거 하나만 여쭙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측에서는 여당의 이탈표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그 특검법 재표결 전망 좀 어떻게 하시는지 들어볼까요? 지금 일단은 어저께 이미 결과가 있었고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아예 본회의장에 들어가질 않았잖아요. 네. 필리버스터를 많이 했으면 우리가 오늘 방송을 못했을 것인데 그렇죠. 필리버스터 생방이 있었을 테니까. 근데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바로 대통령께 제2구권 행사를 이야기를 했고 순방에서 돌아오시면 바로 처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민주당은 지금 이야기로는 26일에 다시 재의결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저는 그때도 국민의힘 쪽에서는 아마도 본회의장에 같이 들어가지 않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 어제 오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됐던 필리버스터를 안 했었던 이유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 국민의힘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에 대해서 이미 충분히 알고 계신다라는 판단 하에 들어가지 않았었던 것이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글쎄요, 저는 오늘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형이 있었는데요. 이 상황에 있어서의 타겟책으로서 계속적으로 최상병 특검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몰아붙이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지난 3번째 법안에 대해서 그 처리를 하지 않았었어요. 그랬는데 4번째 법안에 대해서는 어제 의결을 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민주당이 법안을 발의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순수하지 않았다라는 걸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당장 그 26일 본회의를 또 보면요. 여야 정책위 의장은 민생법안 처리의 뜻을 모았지만 이날 쌍특검법 재표결에다가 방송사법 그리고 25만 원법 그리고 노란봉투법까지 줄줄이 뭔가 대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정말 이번 정기국회 할 일이 정말 많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그 정쟁은 대치 그리고 민생은 협치 이렇게 투트랙이 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하십니까? 저는 정쟁 법안과 민생 법안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정쟁 법안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 이를테면 25만 원법, 노란봉투법 저는 다 민생과 맞닿아 있다라고 생각해요. 사실 한동훈 대표께서도 굉장히 온열 환자가 많고 특히 더위 폭염 속에서는 저소득층이 큰 타격을 입기 때문에 현금성 지원 방안 이런 것도 고민해보고 했던 거 아닙니까? 25만 원 지원금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은 입장을 조금 물러선 게 있었습니다. 차등 선별 지원도 논의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정부 여당이라면 그 부분을 논의조차 못한다는 태도는 저는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거시경제 분석하시는 분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이게 정파를 다 떠나서 일단 내수시장이 어떠냐 했더니 굉장히 좋지 않고 일단 내수시장이 회복될 기미도 대한민국 상당히 좀 부정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25만 원 이거 현금 살포라고 폄훼하면 안 됩니다. 일단 이 시장에서 이 지역 화폐 형식으로 제한된 공간에서 쓸 수 있도록 왜냐하면 소상공인을 일단 살리고 봐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정책적인 고민을 했던 건데 정부 여당이 아예 논의조차 못한다는 태도는 저는 대단히 소극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경제 전문가도 이런 부분이 시장을 선순환하게끔 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본인은 진단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책임 있는 경제 주체라면 뒷짐지고 있을 게 아닙니다. 지금 세수결손이 지난해 거의 96조인가 거의 100조에 육박하죠. 올해 들어서도 이미 세수결손이 36조 정도가 확정이 됐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례가 없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올 7월까지 한국은행에서 차용한 돈이 또 한 100조 가까이 돼요. 나라 곳간이 비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세원 확보하는데 대단히 소극적이었죠. 부자 감세 해줬던 건 팩트입니다. 법인세 상당히 떨어졌으니까요. 상증세도 상속세, 징역세도 더 낮춰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수는 고갈되고 있습니다. 낙수 효과를 기대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진단이 이미 틀렸어요. 왜냐하면 고용을 활성화시키거나 하고 있지 않거든요. 기업들이. 그렇다면 다른 방향에 대한 정책적 모색 못할 거다라는 태도로 일관해서 저는 정부 여당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란봉투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생이랑 직결된 거예요. 노동자들 권한을 그냥 확대시켜주는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이 정상적인 그리고
그리고 합법적인 파업의 범위가 너무 좁아요. 비정규직 근로자들 모든 쟁의 행위 다 불법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불법이기 때문에 꼬리표를 다는 거예요. 노동조합법에 따르더라도 합법 파업에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돈으로 이걸 배상 청구를 하기 시작하면 노조가 위축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비정규직, 파견직 근로자들은 본인의 급여 시간당 몇백원만 올려달라고 쟁의 행위 하더라도 네. 불법 파업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100명의 근로자한테 똑같이 몇백억, 수백억씩 신고를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노조 탈퇴를 하거나 사측과 말을 수용하게 되면은 다 소치하를 해주는 겁니다. 이게 맞는 방향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왜냐하면 다른 해외들도 다 이런 입법례를 차용하고 있습니다. 네네. 여기에 대해서 논의 못한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땐 여당에서 이거는 손해배상 폭탄을 제거해주고 노조들 말을 들어주는 거다.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거다. 이건 사실관계에 기반한 주장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데서 물러서는 그런 태도로는 저는 이런 경제 상황 그리고 정치적인 난국도 타개하기 굉장히 요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야가 이렇게 날을 세우고 있는데 민생 협치가 가능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11월 정도가 되면은 저는 어느 정도 대화의 물꼬는 트이지 않을까라고 왜 생각을 합니다. 11월입니까? 왜냐하면은 11월이 되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국회에서 이제 확정을 하게 되는 시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금투세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금투세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지금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뭐 유예를 할 것인지 아니면 아예 안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국에는 11월 정도에는 정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앞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지금 민주당에서의 어떤 정쟁적인 법안들을 발의를 하고 일방적으로 처리를 하고 이런 것들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 사법 리스크에 대한 방탄을 위한 것이다라는 생각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오늘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구형이 좀 민주당 쪽에서 봤을 때는 높게 나왔다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법 쪽에서 봤을 때는 양형 기준표대로였던 것이거든요. 이러한 상황에서 선고기일이 저희가 조금 아까 방송 들어올 때까지 아직은 기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네. 지금 아마 속보로 곧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네. 그때까지는 결과적으로는 계속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서로 간의 대치 국면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되는 정장 법안에 대해서 다음 주에 다시 처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26일에. 이런 것들이 좀 도돌이표처럼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인 것을 넘어서서 민주당이 434억 원을 다시 반환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라고 해도 이것들을 넘어서서 지금 국민들께서 정말로 민생이 힘들고 이런 거에 있어서 민주당이 조금 더 전향적인 자세로 오히려 취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일단 이 물꼬가 트이긴 트일 겁니다. 양 정당의 선택지는 저는 많지 않다라고 봐요. 이제 정쟁으로 대립하고 갈등을 겪는 국면이 장기화되면 손해는 양당이 다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치의 국면 이제 강전혜 변호사님께서 11월 달 말씀을 주셨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물꼬를 틀 수밖에 없을 거라는 점. 그리고 민주당은 이 사법 리스크가 변수가 아닙니다. 이미 상수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에 놓고 어떤 국회 일정을 짜거나 국회 운영 방안을 모색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야기가 나온 김에 먼저 그러면 그 여야 각 당대표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코앞으로 닥쳤는데요. 오늘 그 공직선거법 위반 결심 공판이 있었고요. 30일엔 위증교사 재판이 마무리가 됩니다. 10월에 나올 1심 선고 결과에 대한 대권과 대선 비용 434억 원이 달려있는데요. 오늘 검찰의 징역 2년 구형량으로 본 1심 선고 결과 그리고 이후에 파장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우리 강 변호사님 앞으로의 그 예상 좀 들어볼까요? 조금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양형기준표라는 게 있습니다. 대법원에는 양형위원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대법원은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지만 지방법원 같은 경우는 서울중앙지방법원부터 제주도까지 전국에 다 있잖아요. 근데 어느 지방법원에서는 징역 1년 또 어느 법원에서는 뭐 벌금 100만 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비슷한 죄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을 설정을 해준 것을 우리 전 국민에게 공시를 해놓은 것이거든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뭐 포털 사이트에서 양형위원회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거기에서 죄목별로 어느 정도의 형이 나오는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기준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에서 오늘 2년이라는 것을 구형을 한 것이 이재명 대표가 현재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서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가중 요소들이 있고 감경 요소가 있는데 감경은 뭐 자백을 한다라든지 반성을 한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계속 부인을 하고 있죠. 그런데 가중 요소에 있어서는 후보 본인이 허위사실 공표를 했을 때 그리고 뭐
유권자들로 하여금 굉장히 중요한 사항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을 때 그리고 전파 가능성이 높을 때 이럴 때가 가중이 됩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2년을 구형을 했다는 것은 검찰에서 봤을 때는 이게 감경이나 기본적인 형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같은 죄에 있어서도 오히려 가중되는 형을 줘야 된다라고 한 것이거든요. 이 양형 기준표를 봤을 때 징역으로 했을 때는 8개월에서 2년 그리고 만약에 벌금으로 했을 때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표상의 그 기준점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실상 그러면 가중이 됐을 때는 제일 최저점이 500만 원이고 그리고 제일 최고가 2년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만 나와도 결과적으로는 당선 앞으로 뭐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5년 동안 그리고 박탈되죠. 예, 그리고 민주당이 434억 원을 반환을 해야 되는 처지이기 때문에 이 양형 기준표 상에서 최저도 이미 500만 원인 거예요. 민주당이 지금 검찰에서 2년을 구형을 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검찰은 그 표상의 최고점을 구형을 한 것이지만 이 표상에서 최저도 500만 원이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글쎄요, 민주당에서도 저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던 구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이재명 대표 본인도 변호사 출신이고 뭐 법조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의 수사검사들에 대해서 탄핵을 발의했었던 거 그리고 김병주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만약에 유죄가 나왔을 때 재판부가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이미 했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관련해서 판사들도 민주당에서 탄핵안을 발의를 한다거나 이런 것도 가능한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선고가 날 때까지 계속적으로 이 부분이 정쟁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르면 그 10월에 선고를 하게 되는데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나올까 이게 관건이었는데 말씀대로라면 500만 원 이상이 그렇죠. 최저가 지금 500만 원으로 500만 되어 있기 원이다. 때문에 실상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사실 이게 두 가지 한번 분별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김문기 전 처장이라는 사람을 알았는지 몰랐는지와 관련해서 내가 몰랐고 나중에 알게 됐다라고 한 이 방송 인터뷰 내용이 거짓말이다. 선거 국면에서 거짓을 허위 사실을 공표해서 당선될 목적으로 이런 언행을 했다라는 게 검찰의 시각이에요. 내가 시장일 때는 몰랐다 이렇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럼 누군가를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완전 내심의 영역이에요. 제가 예전에 국회 출입 기자를 했습니다. 지금도 이제 국민의힘의 의원이신데 그 당시에도 이제 당직을 맡고 계셔서 대단히 긴 시간 동안 식사하고 취재하고 그런데 제가 다른 자리에서 만나뵀을 때 전혀 저를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심지어는 그 당시에는 김영란법이 없어서 기자들한테 뭐 선물도 주고 저희 집으로 선물까지 보내주셨던 의원이셨어요. 전혀 기억 못하는데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불특정 다수를 만나요. 정치인들은. 그리고 기자랑 밥을 많이 먹고 여러 취재에 응했다고 해서 이 사람 내 인식 속에 있다라고 단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성남시장 당시에 이재명 대표도 이 시장에만 한 뭐 600개가 넘는 국이 있고 직접 보고를 받는 경우도 아니었고 심지어는 이 산하 기관에 있는 처장 직책에 있어서 본인의 인식하에 없었는데 법원이 정확하게 김문기 처장이라는 사람을 알았다고 전제하고서 거짓을 이야기했다고 판단 내릴 만할 것인가. 이런 식의 기소는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심의 영역이라 입증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검찰 어떻게 했습니까? 검찰 측 증인만 50명이 넘게 나왔어요. 이거는 통상적인 재판은 아닙니다. 거기다 부과해서 선거 비용 400억 원 이상을 반환하라는 그런 결과까지 나올 것인가? 법원도 그런 선택하기 어렵습니다. 현직 의원들도 100만 원 이상 공직선거법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이 박탈되죠. 5년 동안 피선거권도 박탈됩니다. 선거 비용 문제도 발생해요. 그래서 법원이 80만 원, 90만 원 이렇게 선고하는 경우가 많죠. 일반인의 100만 원과 의원들의 100만 원이 선거법에 있어서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위증교사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에서 기대하는 건 일단 공범이 자백을 했고 그리고 이 위증교사를 당한 사람이 이 위증을 강요당했기 때문에 그 증언으로 결정적으로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판결문에 근거해서 비판을 하셔야죠. 그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무죄를 받습니다. 무죄를 받았던 건 검사 사칭을 해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때 성남시 당시 현역 시장이 분양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KBS PD와 같이 내가 아무개 검사인데라고 전화한 부분이 공무원 사칭이라 벌금형 받았죠. 그 이후에 선거를 치르는데 나 검사 사칭한 적 없다.
나 억울하다. 나 사실 누명 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부분을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를 했던 건데 무죄를 받은 건 그 판결문을 보면 이게 의견 표명이다. 내 어떤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런 토로 차원이었지 사실 적시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법원이 본 거예요. 위증 내지는 이 어떤 증인의 증언이 이 판결에 미친 영향이 판결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한번 봐야 되고 이런 식의 기소가 사실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 정부 들어서 0.7%포인트 차로 패배한 상대 진영을 정권 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수사하는 거 이거 정치적 의도가 없다라고 검찰 내부에서 단언할 수 있을까요? 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깊게 좀 들어보고 싶긴 하지만 저희가 질문이 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한동훈 대표도 좀 알아봐야겠죠. 한동훈 대표도 고민에 빠져 있을 것 같은데요. 여야의정 협의체 지금 꽉 막힌 상황이고 지지율 동반 하락에 야당의 맹공은 더 거세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위기에서 윤 대통령과 차별화를 좀 하면서 성과를 내는 게 과연 돌파구가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그 보수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민심과 동떨어진 대통령실을 언급한 한동훈 대표. 또 오는 24일 다음 주 화요일에 있을 용산 만찬에서 과연 어떤 카드를 내밀 수 있을지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동훈 대표가 내밀 수 있는 카드가 대단히 제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야 의정 협의체와 관련해서 고군분투하는 거 저는 응원하고 싶습니다. 의미 있는 행보라고 보는데 정부에서 딱 잘라서 지원해주고 있지 않죠. 그리고 오늘도 한 보수 언론과의 인터뷰를 했는데 정치는 인터뷰로 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국민들께 약속한 부분을 어떻게 돌파해내는지가 정치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전 이미 거기에서는 성공하지 못한 국면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 자체가 정치력이다. 예, 왜냐하면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깃발을 들고 그 공약으로 당원들과 국민들 표 받은 겁니다. 60% 이상 표를 얻었잖아요. 근데 전혀 돌파하고 있지 못하죠. 갈팡질팡 우물쭈물이 언론이 진단하고 있는 한동훈 대표에 대한 지금 평가입니다. 그건 냉엄하게 보셔야 돼요. 본인이 대권 가도를 가기 위해서는 지금 시점에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사실상 바닥을 치고 있을 때 직격하는 걸로는 어떠한 감동도 주지 못합니다. 진작에 했었어야죠. 그리고 오늘도 이 인터뷰 내용을 보면 김건희 여사 명품백 받은 거 부적절하다. 사과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너무 늦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당시에도 과거에도 비상대책위원장을 했을 때 유사한 발언을 했어요. 모호하게 얘기당했죠.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통령이 상당히 분개했죠. 그러니까 90도 폴더 인사로 끝났습니다. 그때 언론이 묻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명품백 입장 어떠십니까? 지금도 여전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제가 언제 김건희 여사 명품백 관련해서 사과를 요구한 적 있었던가요? 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지니까 김건희 여사의 어떤 그 흠결을 이야기한다. 대통령실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좀 의문입니다. 그렇다면 정치적인 공간을 본인이 계속 닫는 방향으로 왔기 때문에 저는 정치적 시간이 한동훈 대표한테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다. 앞으로 주요 선거도 많이 얻고 본인의 정치적 역량을 펼칠 공간이 많다라고 일부에선 진단하지만 저는 그걸 닫는 방향으로 좀 온 측면이 좀 패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동훈 대표가 그 보수 언론과 인터뷰한 것을 오늘 아침에 읽으면서 좀 너무 과한 인터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터뷰 내용이 우리가 녹취 파일 자체를 들었다라기보다는 아마도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한 것을 기자가 어느 정도 편집을 해서 기사화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24일에 이제 대통령께서 지금 체코 순방을 하고 돌아오신 이후에 한동훈 대표와 지도부가 만찬을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지난달에 하기로 했었던 것을 이제 좀 미뤄서 하게 된 것인데, 그러면서 그 전후로 해서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과의 독대를 할 것인가, 거기서 어떤 이슈가 나올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한동훈 대표가 지금 그 인터뷰를 한 내용을 봤을 때 대통령실이 민심과 동떨어져 있다라는 이야기가 심지어 그 언론에서는 아예 헤드라인으로 뽑아버린 상황이었어요. 그렇다면 대통령실에서 이것을 봤을 때의 기분이라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실에도 민정수석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처음에 대선 후보였을 때 민정수석실에 대해서 폐지하겠다 하셨고 실제로 하지 않았는데 국민들의 민심을 정말 듣겠다라고 하시면서 사전 기능을 빼고서 민심 청취를 위해 민정수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대통령실에서도 국민들과의 그 어떤 목소리를 듣는다든지, 그리고 대통령께서 계속 전국을 순회하면서 또 정책들을 이야기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지금 지지율이 낮게 나오는 것, 그리고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불통의 프레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게 여당의 대표가 보수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민심과 동떨어졌다라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이야기할 부분인지는 저는 굉장히 의문이거든요. 이렇다라고 하면 저는 계속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20년 동안 가장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에 둘이 지금은 잠깐 멀어져 있지만 앞으로 어떤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서 대통령과 그 여당 대표의 정기적인 만남을 뭐 1, 2주에 한 번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얼굴을 보면은 억측이라든지 오해가 없어질 수 있다. 그리고 당정도 무난히 돌아갈 수 있다라고 저는 늘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첫 단추로서 24일의 만찬 그리고 독대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한동훈 대표의 이러한 인터뷰들을 봤을 때는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의 태도를 봤을 때는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동훈 대표가 지금 여야 의정 협의체를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24일 만찬 전후로 해서도 대통령실과 그 부분에 있어서 더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나누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대표가 인터뷰를 할 때 조금 더 섬세하게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지금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싸늘한 좀 민심을 잡기 위한 돌파구가 무엇일지 오늘 강 변호사님 말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돌파구가 반드시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과 차별화를 해야 되는가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의문이에요. 차별화가 하는 게 답이 아니다. 오히려 당정에 함께 국민들께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앞서 말씀드린 제가 인터뷰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차별화도 뭐도 아니고 오히려 보수의 지지층을 분열시키는 인터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이 아니라 본인이 대통령과 함께 있는 모습 그리고 당정이 정책적으로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는 모습 어떤 의대 정원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도 서로 치고받고 하면서도 의견을 조율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감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은 저는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4일에 있을 용산 만찬이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강전의 국민의 노동위 부위원장과 함께한 여심저격 시간이었습니다. 두 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